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깨기 3화 2편 도장깨기의 동북아 역사 시리즈고요. 춘추 7패 그리고 삼국지판 전국시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마천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자라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헤로도토스와 더불어 최고의 역사가라고 칭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장깨기TV는 이 사마천이 역사를 왜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우리가 판별해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곡한 게 아닌 쓸모없는 부분은 배제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제사를 지냈나 이런 것들은 현대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말이, 달기, 포락정 이런 내용 또한 저는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진안시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보다는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화 1편에서 중국의 용산 문화보다 동북방의 홍산 문화나 남서방의 삼성태 문화가 우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헌원과 요순하 상도 용산 문화보다는 홍산 문화와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홍산 쪽에서 우세한 문화가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고요. 상나라의 멸망 원인을 전차 도입으로 봤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베스트로 꼽은 거고요. 이것만이 있다고 착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동주의 멸망도 이제 저의 추측이죠. 그 후 춘추 전국시대에 철기가 넓게 퍼진 걸로 봐서 이때 견융족이 철기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철기의 전파 라인도 하서회랑 쪽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후 춘추라는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제나라가 기원전 656년에 패권을 잡고 찐나라가 기원전 632년에 초나라가 기원전 597년에 그리고 오나라, 월나라가 기원전 494년, 473년경에 패권을 잡습니다. 이게 1화에서 연도가 좀 틀렸어요. 패권을 잡은 결정적 전쟁을 한 해로 제가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상나라와 주나라가 사실상 이 당시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의 이런 영향력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상주까지 묶어서 7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상주, 제, 진, 초까지가 5패가 아닐까. 5하고 월은 조금 준패자로 취급이 되거든요. 기원전 250년경부터 북방의 흉노가 세력이 거대해지고요. 기원전 221년에 친나라가 전국 칠웅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을 통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건데 청동기 시대는 청동제 무기로 싸운 사람은 적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대부분 석기로 싸웠고 청동시대 청동기 무기를 쓴 사람들은 지도자층이라는 거죠. 철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철기시대를 모든 사람들이 무장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친나라와 몇몇 나라가 철제 무기 보급이 컸었고 대부분의 춘추 전국시대는 청동기 무기 위주로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나라가 패권을 잡은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저는 관중과 포수가 이런 이야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훨씬 상세하게 잘 설명하시는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제나라가 패권을 잡은 이유는 물론 관중도 맞지만 저는 소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춘추시대 중엽 제환공이 관중의 보필을 받아 사상 첫 폐업을 이루기 전까지 제나라는 자국의 특산물인 어염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 즉 소금을 독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고 군사가 늘어나고 강국이 되었다는 거죠. 제나라는 동쪽의 레이 지역으로부터 소금을 수입해 산둥반도입니다. 다른 곳에 다시 수출하는 식의 무역을 시도했고 당시 레이는 완전히 감싸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나라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했었을 겁니다. 관중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나라와 찐나라 사이에 송양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송나라도 큰 나라 사이에 낀 작은 약소국이었지만 그래도 전투에서는 가끔 초나라를 이겼다고 합니다. 강대국인 초나라를 이겼던 그런 송나라가 송양공이라는 사람이 군권을 잡으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나라는 군세가 많았고 송나라의 군세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마침 송나라 군대가 먼저 도착하여 강을 건너는 초나라 군대를 요격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어떤 군대라도 도하는 도중에 병사들이 움직임이 둔해지고 엄패를 할 수가 없으므로 매우 무력해지기 때문에 이때 기습을 하면 송나라가 매우 유리하게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송양공은 초나라 군대 전군이 다 강을 건널 때까지 공격하지 않았다. 모기는 강을 건너는 동안에 기습하면 이길 수 있다고 송양공에게 진언했지만 송양공은 듣지 않았다. 군자는 어떤 경우든 남의 약점을 노리는 비겁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결국 초나라가 건너온 다음에 공격을 했지만 송나라가 졌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정정당당한 사람은 역사에 남은 거죠. 지난번에 제가 무시했던 강태공의 육도에 3편 26장에 이런 게 있어요. 대저 먼저 이기는 자는 먼저 적의 약함을 살핀 다음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투의 노고를 반으로 하여 공을 갑절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편에 얘기했죠.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강태공의 신묘한 정법이냐 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게 전략이었던 것인가 싶은 거죠. 말씀드린 대로 송나라 양공은 패배를 했고 군자가 못할 비겁한 짓이라고 자기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패배의 길을 갔지만 자기 나라 군대를 보호하는 이런 병법을 몰랐던 것인지 무시한 것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런 병법을 과연 몰랐던 것인가 의구심이 남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면 기원전 639년 춘추시대만 하더라도 전쟁에 있어서 이런 낭만적인 부분이 있었나 싶고요. 하지만 이후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어지는 법가의 시대가 도래하죠. 군자를 찾는 건 유가 쪽이었고요. 다음으로 찐문공인데요. 문공은 19년 방랑에서 중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역시 이런 건 저는 중요하게 보지 않고요.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찐문공이 얼마나 어렵게 왕위에 올랐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찐문공이 계승한 찐나라가 어째서 강했나를 보는 게 제가 역사를 보는 포인트입니다. 위키 쪽에서의 설명은 할아버지 진무공 시절에 내전을 마무리 짓고 초강국으로 성장할 기반을 닦았다. 찐나라가 화북지역인데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내전만 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버리게 되면 굉장히 큰 그런 힘을 갖는 나라가 되는 거죠. 전국시대에 조위한, 삼진이라고 해서 조위한으로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돼봤자 그 하나의 나라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조나라는 친나라나 초나라만큼 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개로 분리가 돼도 각각 강한 나라들이 이때 통일을 이뤘었다는 거죠. 그 통일을 이룬 나라를 찐문공이 받아가지고 그 세력을 유지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찐나라는 기원전 1042년부터 기원전 376년까지 이어졌고요. 376년에 새 나라 조위한으로 분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찐나라에서 위나라가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위나라, 조조조비의 위나라, 그리고 그 다음은 사마의 사마염의 찐나라, 이 한자가 제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한국의 고조선,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있었고 그 후에 다시 고려, 조선 이런 패턴과 동일한 패턴을 저는 느꼈는데요. 고조선과 이성계의 조선이 다르듯 여기에서의 찐나라와 사마음의 찐나라는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초장왕인데요. 초장왕도 뭐 3년 우는 새, 뭐 갓근 사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재밌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초장왕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초나라가 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한 가지 재밌는 건 초장왕이고요. 여기는 원래 강했습니다. 초나라는 제한공 시절부터 사실상 강했어요. 그런데 제나라가 초나라를 이깁니다. 그래서 제나라가 패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찐문공 때도 찐나라가 초나라를 이겼어요. 그래서 찐나라가 패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초장왕 때 초나라가 찐나라를 이깁니다. 그래서 초나라가 패자가 됩니다. 이 초나라는 사실상 패자와 거의 동등했거나 2인자 정도였다가 초장왕 때 이제 1인자로 올라서게
되었고요. 초나라가 그 강하다는 찐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데는 손수고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손수고가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수공업과 상업에 걸쳐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판을 만들었고요. 특히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편제를 개편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군기의 확립, 점호의 제도화 외에 행군과 작전에 걸친 편제 개선이 돋보여서 전차 부대의 이 인원을 늘렸대요. 그래서 전차 대 전차끼리 싸울 때 우세를 점했다, 이런 그 전술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초장왕이 찐나라를 이긴 전쟁이 필지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세 번째 패자로 등극합니다. 진시황의 9년 제도의 시초도 바로 이 초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친나라는 중국 전역에 걸쳤지만 초나라는 당연히 자기 나라에만 현 제도를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중앙 집권제를 실시를 했다는 거죠. 다음으로 5월인데요. 저는 5월은 전차와 철검으로 판단을 합니다. 도장깨기 TV에서는 와신상담 5월 동주 이런 거 안 중요하게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잠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패자가 된 연도를 보면 494년, 473년인데요. 초나라의 필지 전투와 거의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진나라가 초나라에게 계속 밀리게 되니까 진나라가 초나라 동쪽에 오나라와 월나라의 전차와 병법 등을 전수해 줍니다. 이때 철기 기술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나라와 월나라가 커지면서 초나라와 더불어서 밑에서 남방의 삼국지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인물 하나하나마다 열전이 있고 인터넷에서 막 1시간가량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나라 평왕이 있고 태자가 있었는데 그 태자의 스승이 오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간신배들 때문에 초평왕과 태자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태자는 귀향을 보내고 태자가 계속 반란을 도모한다는 또 소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초평왕은 스승인 오사, 네가 태자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라고 해서 오사를 죽입니다. 그런데 오사의 아들인 오자서가 살아남아서 도망갑니다. 다른 나라를 전전긍긍하다가 제나라 손무등과 같이 오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오나라의 왕은 함녀였는데 오나라를 잘 성장시켜서 초나라를 칩니다. 그런데 초평왕이 죽은 다음이었어 가지고 오자서는 초평왕의 시체를 꺼내서 엄청나게 때렸다는, 가루로 만들었다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오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했을 때 월왕구천이 오나라 쪽으로 움직임이 있자 함녀는 군을 월나라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때 월왕구천에게 당해요. 져요. 오나라 함녀의 아들인 부차가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세력을 키워서 494년에 월왕구천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월왕구천이 충성을 맹세하면서 목숨을 건지고요. 장작더미에 자면서 역시 복수의 기회를 엿받고 이때 월왕구천을 도운 건 범녀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침내 473년에 오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하는 틈을 타서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켜서 흡수를 해버립니다. 473년에 오나라가 멸망해요. 없어져요. 위키에는 477년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473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473년에 고소전투로 월나라는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어떤 분들은 춘추 시대에는 인과 의가 있어서 제환공도 이렇게 세력을 계속적으로 넓히지 않았고 송양공이라는 사람은 전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런 정도로 인의를 중시했죠. 하지만 과연 그런 것 때문에 중국 전체를 통일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오패가 패자가 되기까지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전국시대 800에서 1500개까지도 봅니다. 이런 나라들이 대략 그러면은 한 나라가 진짜 코딱지만한 나라까지 치면 한 50개 정도는 통합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합을 하고 더 넓히려고 보니까 저쪽에도 50개를 통합한 나라가 있고 저쪽에도 50개를 통합한 나라가 있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서로서로 통합하다가 부딪히니까 멈췄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역사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자세히 들었어요. 주나라는 도시국가였고 봉건제가 사실 명목상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주나라에서 50여 제후국을 임명해서 아우르도록 한 게 봉건제인데 이게 체계적으로 잘 됐을 리가 없죠. 그냥 허울뿐인 제도였고, 주나라가 견융에 망하는 시기에 철기가 보급되면서 각 제후들이 정복전쟁을 시작했고, 그 정복전쟁의 한계에 다다른 게 춘추 5패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북동부는 제나라가 통합을 했고, 중북부는 찐나라가 통합을 했고, 친나라가 서쪽, 초나라가 남쪽, 월나라가 동쪽을 통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춘추라고 불리는 시대가 진행되다가 BC 403년에 전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찐나라가 조위 한으로 나눠지면서 전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0여 년이 지난 기원전 324년에 친나라 해문왕이 왕을 치능하고, 진시황의 친나라가 벌써 기원전 324년에 굉장한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제나라 위쪽 소국이었던 연나라도 312년 소왕 때 강성해지고요. 이렇게 되면 위에 육국에다가 남방에 초나라하고 월나라가 있었는데, 기원전 306년에 이 월나라가 초나라에 망합니다. 그래서 친나라, 조위, 한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에서 전국 칠흥의 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친나라가 기원전 324년에 왕을 칭했다고 했습니다. 친나라가 강해지기 전부터 살펴보게 되면 찐나라가 조위, 한으로 갈라졌다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세 나라가 각각 강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가 친나라를 공격해서 영토를 뺏는 수준이었어요. 전국시대 초기에 삼진 중의 하나인 위나라 하나한테도 이 친나라는 못 당했다는 거죠. 위나라에 당한 효공은 상황이라는 사람을 등용하면서 앞서 나왔던 초나라의 손수고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더 어마무시무시한 국가 행정제도를 개편을 합니다. 상황의 법가개혁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고요. 이 당시에 물건을 줍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물건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서 법은 참수, 좀 심하게 말하면 참수, 이런 거기 때문에 법이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생산력과 군사력이 서서히 높아져 갔다고 합니다. 전국시대에도 어느 나라가 우세하고 약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이 나라를 점령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 이유를 저는 공성수성전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대가 성을 지키고 있으면 최소 3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최소라는 거지 3배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10배, 20배 돼도 막아낼 수 있는 게 수성전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의 수성전이 유명하죠. 이 수성전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적은 인구라도 대군의 발을 묶을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국의 병사를 사로잡거나 성을 함락시키면 다 죽여야 돼요. 그 사람 일부만 가서 다른 데 가서 수성을 하고 있으면 또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전국시대에는 공성전이 발달하면서 성곽의 대규모화, 견고화, 이런 포위전에도 보통 수개월이 소요됐고, 어떤 경우는 3년에서 5년씩 걸리기도 한 전투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추시대 공성전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봤던 공성전은 필지전 전의 공성전이에요. 역시 송나라와 마찬가지로 대국의 사이에 낀 작은 정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정나라가 외교를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니까 초장왕이 정나라를 공격해버렸어요. 초장왕이 정나라를 공격해버리니까 정나라 사람들이 성에서 막 우는 거예요. 초장왕도 인의가 있기 때문에 도성 삼심리 밖으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 정나라는 진나라 원군이 올 것을 믿고 계속 3개월 정도를 버텼대요. 하지만 3개월 버티다가 진나라 군대가 오지 않게 되자 정나라의 양공이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즉 초장왕이 봐줬을 때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었고, 그 전에 마음을 먹었다면 언제든지 함락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죠. 최대한 버텨야 2, 3개월 정도인데, 전국시대에는 수성전이 발전해서 그 안에서 식량까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으니까 공격 측에서 아예 성 밖에서 주변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 누가 식량이 빨리 떨어지냐 해서 지구전으로 가는 전략이 많았다고 합니다. 혹시 2006년도에 나온 영화 묵공이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유덕화와 안성기 그리고 최시원 등이 나와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수성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영화이긴 해요. 전국시대에 조나라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동북방의 연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 길목에 성 주민까지 합쳐서 4,000명 되는 양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패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영화라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성전이라는 게 3배에서 10배 그 이상도 사실상 막아내는 게 수성전입니다. 전국시대의 통일이 어려웠던 게 이 수성전의 발달이 아닌가. 전국시대의 다른 나라를 쉽게 멸망시키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 수성전의 발달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유튜브에 진나라의 천하통일 춘추전국 이야기라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진나라의 천하통일 춘추전국 이야기 10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41분부터 내용을 보면 공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국시대 공성전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영화처럼 그렇게 전략이 엄청나게 난무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 상상보다 오히려 영화 쪽에 가까운 편이었다라는 거죠.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에 흐르는 강이 있다면 공성대가 아예 물을 막아버립니다. 수십만 병력이 동원된다고 나오고요. 성벽의 좌우 길이를 정확히 재서 전략을 짰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무기의 사정거리에 따라서 600m부터는 세뇌를 막 쏘면서 가고 500m에서 300m까지는 투석을 막 날리면서 가고 200m부터는 화공무기를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수성 측에서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역사다리가 있었다고 하고요. 성벽이 뚫리면 화염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화 묵공에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진흙탕 속에 지뢰를 넣어놨다고 합니다. 지뢰를 그냥 넣으면 보이니까 진흙탕 속에 넣는 기술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수성이 발전한 전국시대를 통일시키는 것은 진나라입니다. 이렇게 성에서 막강하게 버티는 이런 나라들을 진나라는 어떻게 통일을 했을까요? 차근차근 살펴보죠. 진시황제부터 이렇게 거꾸로 쭉 올라가다 보면 27대 간공이라는 사람 시대에 전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위나라의 탄압을 받은 효공이 상앙을 등용하면서 나라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효공은 진시황 고조부 정도 됩니다. 해문왕 때 사마조라는 사람이 이 파촉 지역, 이 왼쪽 지도에서의 남부 지역을 통합을 하게 되고요. 이 소양왕이 백기 범저를 등용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할아버지 때에 초나라 수도도 함락시키고요. 그리고 조나라와 유명한 장평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주나라까지 합병을 해버립니다. 진시황 할아버지 때도 엄청난 공적이 있었고요. 대위가 짧은 기간이었다고 알고 있는 장양왕, 시황제의 아버지 장양왕도 사실상 엄청난 공적이 있습니다. 모모 장군을 등용을 해가지고요. 제2 1년에는 한나라를 공격해서 한나라의 성고와 형양지역을 함락을 시켰고요. 2년에는 조나라를 공격해서 태원지역을 함락시켰고요. 3년 차에는 위나라의 고도와 급을 함락, 조나라의 유차, 신성, 낭맹을 공격하여 37개 성을 함락했다고 합니다. 장양왕이 이 짧은 3년의 기간 동안 사실상 조위한을 반 죽여놓은 거예요. 시황제가 갑자기 통일을 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초나라와 이 조위한을 거의 반 죽여놔 버렸던 거죠. 그런 체제를 만든 건 사실상 상황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라 전체가 군대의 개념이 되고 30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공을 세울수록 그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게임의 세계처럼 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적의 목을 베우면은 신분이 상승이 됐는데 무언가 죄를 져도 적군의 목은 면죄부가 되는 나라였어요. 사실상 유가의 나라라든가 도가의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법가의 나라도 사실상 이런 뿐이었는데 이 법가의 나라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상황이라는 사람입니다. 해문왕 때 사마조라는 사람이 총나라를 멸망시켜 촉지역을 진나라에 편입시키자 진나라는 더욱 부강해져서 다른 제국조차 깔볼 정도가 되었다. 최강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해문왕 때를 삼국지로 비유하자면 유비가 한중왕이 되는 촉한의 최전성기와 맞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중왕 유비는 익주와 형주를 가졌지만 친나라 해문왕은
익주와 량주를 가졌기 때문에 면적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주변을 병합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이 당시 유비는 마초까지 가세하고 삼국지 연의에서 보면 황충이 정군선에서 하우연을 죽이고 관우는 형주에서 든든하게 군사 총독으로 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망합니다. 하지만 2019년까지를 보자는 거예요. 당시에 조조가 북방을 평정한 게 아니라 조위한 연제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중왕 유비가 전국을 통일하는데 무리가 없었겠죠. 지금 해문왕이 딱 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해문왕은 제갈량 같은 상황도 있고 관우 마초 같은 사마조도 있고 지략과 무력을 다 갖춘 장수들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자기의 옆나라는 조위한 연제초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한중왕 유비 시절에 조조의 북방 통합이 아닌 공손찬, 원소, 조조, 공융, 도겸 뭐 이런 세력들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삼국지로 생각하면 저는 이해가 확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느낌이 확 오실지 궁금하네요. 이해가 쉬우시라고 예시를 드는 겁니다. 더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3화 3편은 100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포 같은 사람이 이제 또 들어오는 거죠.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